아, 학교 입결 보고 있구나. 시간이 안 됐나? 아, 1분 남았구나. 입결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유 뭐 서울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이대로 가고 뭐 대단디요. 근데 그게 본인들이랑 뭔 상관이죠? 독립 변수 아닌가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 학창 시절 때 입결 말씀드릴까요? 제가 대전에 시골 학교 나왔는데 충남고등학교인데 나왔습니다. 꽤 괜찮은 학교예요. 저희 3학년이 680 몇 명이었는데 680명이었는데 단위가 좀 다르지. 대신 다 서로 사이 좋다. 내신이 없었던 시대라서 어차피 수능에서 배틀이라서 다 그냥 친구들이에요. 같이 공부하고 했었어요 맨날. 같이 문제집 공유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입결이 나왔는데 일단 서울대는 10명 갔고요. 그 해에 서울대 10명 단위가 달라. 어딜 고연대 합쳐서 3, 40명쯤 됐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서성한 준경혜 씨 쩌리를 섞어서 100명 조금 안 됐던가 그랬던 것 같고요. 충남대 300명 막 이렇게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학교가 유난히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나도 공부 안 하는 타입인데 그 분위기 때문에 공부하게 됐다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분위기 때문에 공부하더라고요. 충남고라고 있었습니다. 아니 싸움 났다니까. 우리 반 이제 고2 때 얘기인데 이제 친구가 그때 핸드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야. 인터넷은 안 돼. 전화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유료 서비스를 해서 간단한 게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벽돌 깨기도 안 돼. 막 그냥 왔다리 갔다리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게 게임 맞아 하는 것들이야.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당시 때. 막 그거 조그만 핸드폰 폴더폰 지금 같은 폴더가 아닌데 정말 클래식한 폴더가 있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 갖고 막 돌려서 막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한 명이 그걸 쉬는 시간 계속 하고 있어.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지나가는 친구가 야 너 그렇게 홍보하다가 너 충남대 가 이렇게 말한 거야. 아주 모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큰 학교에서 싸움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도 있었습니다. 기본값이 달랐다고. 그럴 때가 있었나 봐요. 자, 시간 됐죠? 마음에 드십니까? 그래도 오늘 제일 높은 거 뽑으셨는데, 그나마. 여러분들 뽑기 운이 별로 안 좋으시네요. 자, 우주 전체로 봤을 때 수학적으로 운의 총량은 사실상 같은 확률에 수렴하죠. 동전 던지기를 한두 번 하면 2번 연속 나올 수 있지만 수없이 무한대로 하면 딱 절반씩 나오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똥성 오늘 다 이거 포함해서 다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었거든요. 전문상도 안 나오고 막 시크릿박스도 안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운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운은 어디선가 오겠네요. 다행입니다. 내년 시험에서 올 것 같은 이 기분 좋음이. 이것도 안 좋은 거야. 그나마 상대적으로 그나마 옆에 저거 손 날려보지 않았다는 거지. 저기 딴 반은 뭐 이런 거 막 들고 가더만. 이 전전반 내가 반국고 1학년, 2학년 수업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다 나왔어요 시크릿박스. 그래서 뭐 이렇게 갖고 왔어요 걔들은 뭐. 나도 뭔지 몰라. 뭐 원장님한테 물어봐 뭐 넣는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한 거 마지막 독서 지문입니다. 예술의 정의가 예술의 정의 뭐가 예술인가 하는데 5팀이 등장합니다. 님들아 입장이 많으면 쉬울까 어려울까? 쉬워요. 이건 진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조금 나오면 많이 나오면 쉬워요. 왜냐면 지문의 길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팀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할 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떨어져요.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얘는 뭐라고 말하냐? 놓치신 분들 위해서 딱 단어만 찍어 드릴게요. 네 번째 줄 볼까요? 1문단 네 번째 줄입니다. 닮은 꼴이어야 한다. 네, 됐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도는 어떤 게 예술인가요? 하면 닮아야 예술이다. 이렇게 말해요. 납득이 안 될까요? 우리 바로 공감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이런 2계열에 가까울걸? 예술의 정의에 대해서. 자, 친구가 쉬는 시간에 뭔가 막 혼자 낙서하고 있어요. 근데 봤는데 선생님을 그리고 있는 건데 개 똑같아. 야,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고 넘어가요? 우와, 이거 뭐야? 너 개 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닮게 그리면 우리가 오 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충분히 예술의 정의 아리스토텔레스 모방로 나왔고요. 이 지문이 오답률 1위가 뭔지 아세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까요? 9번 문제가 오답률 1위예요. 채점 해보신 분들은 눈치채셨나? 어렵습니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문단 마지막에 갑자기 낭만주의가 드립을 칩니다. 이건 무엇이냐? 이것저것 설명하는 거 봤는데 이거예요. 왜곡, 변형하는 거를 추구하는 사상인가 봐요. 정확한 키워드 볼까요? 자, 5번째 줄입니다. 1문단 5번째 줄.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여기요.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낭만주의 사조. 여기까지. 왜곡. 자,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주의 사조는 뭐냐면요. 패러다임이라고도 합니다.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반말로 무언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헤이 범수 수업 이거 모르겠어 다시 설명해봐 라고 할 자신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왜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라는 대답밖에 안 나와요. 그게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이라서 그래요. 그럼 이 패러다임은 유지되나요? 바뀌어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면 사조란 무엇이냐? 그 당시를 지배하던 패러다임을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외부 세계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 변형하는 게 더 간지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연한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달마야 예술이라로 이 당시 때 나왔던 왜곡된 작품들을 처리가 안 됩니다. 아니 이거 예술로 해야 되는데 기존 옛날 모방론은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게 바로 이 두 가지 표현론과 형식론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돼요. 자, 아마 원장님이랑 공부한 사람들은 많이 알 텐데 PS 구조라고 하셨죠? 프로블럼 솔루션, 즉 교과서 멘트는 이렇게 써 있어요.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아마 전 수업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PS 구조를 훈련합니다. 오늘은 맛만 보세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등장했는데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읽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론부터 볼게요. 키워드 잡아드릴게요. 2문단입니다. 2문단 세 번째 줄입니다. 수일 작품은 물리적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여기요. 정신적 대상이다. 여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정신적 대상. 정신적 대상에 대한 얘기면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정신적인 것이면 예술인 거야 라고 한 게 표현론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죠. 현실과 많이 다르더라도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내용을 유발한다면 예술이라 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레 형식론은 우리가 좀 익숙한 사람이 나왔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적 정서를 자, 이 문단 마지막 줄이요.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 뭐를 통해? 그 윗줄에 작은 따옴표 있죠.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술이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거구나라고 하는 방법. 이게 사실은 제일 깔끔해요. 벨은 예술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이거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글의 길이가 정보가 짧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첫날에 공부한 거예요. 제가 인문지문에서 인과를 설명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나왔어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뭐뭐를 통해 뭐뭐로 인해 라는 멘트가 있다면 인과로 묶여지는 문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신채호의 아사상을 통해서 뭐 했을 때 그때 언급해드렸습니다. 뭐와 뭐의 조화를 통해 뭐를 실현한다 뭐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 나와요. 참고로 이 작은 따옴표로 써져 있는 거는 별도의 용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별도의 값을 가지는 별도의 개념어라는 뜻이에요. 이 작은 따옴표가 들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지금 설명 없이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따로 다른 기출이 있을 정도로 별도의 개념입니다. 약간 형식이 어떻게 형식을 중시하면 아까 계속 봤지만 내용이 빠져버리잖아.
그러면 형식만 있는데 어떻게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의미를 전달해요에 대한 답이 뭐 저 형식론이란데 지금은 알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되면 예술이구나 라고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뒤샹의 샘이 나옵니다. 이 샘은 뭐 워낙 유명한 작품이지만 저기 옆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이 생겼죠? 그걸 떼온 거니까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근데 이상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보는 양변기는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시대에 올라와 있는 뒤샹이 제출한 저 변기, 방금 저걸 떼왔는데 똑같은 건데도 그건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대요. 형식론으로 설명돼요? 도저히 안 됩니다. 왜? 형식이 똑같아요. 그러면 형식이 똑같으면 당연히 그로 인해 유발되는 미적 정서가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화장실 갔을 때 변기 볼 때 기분과 그 정서와 전시대 가서 뒤샹의 작품을 봤을 때 정서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형식론에 오류가 생겨버려요. 저 뒤샹의 샘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문제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역시 등장한 거죠. 전형적인 PS 구조가 두 번 나온 겁니다. 예술정의 분가론은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름 자체가 스포예요. 말투나 구현해 줄까요? 거 봐라. 내가 옛날부터 말했지. 예술을 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봐봐.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하시고요. 제도로는 뭘까요? DK 제도론. 요거는 키워드 두 개만 잡아드릴게요. 10쪽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10쪽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가적 이론들과 달리 여기요. DK의 견해는 이 줄 치세요. 일정한 절차와 관리를 거치기만 하면 충분하네요. 이 정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절차, 관리, 이걸 거치기만 하면 예술로 한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했는데까지만 생각해 볼래요? 화장실에 있는 변기와 뒤샹의 샘은 생긴 건 똑같지만 뒤샹의 샘은 뭘 한 거지? 그 미술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친 거야. 그러니까 예술이라 해줄 수 있다라고 한 거죠. 되게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끝내버렸어요, 논쟁을. 이러고 글이 끝나게 됩니다. 자, 가글이었어요. 문제 두 개만 먼저 풀어볼게요. 이미 님들이 풀어놨죠? 10번 와보세요. 12쪽에 10번 문제 볼게요. 가의 형식론. 아까 이거네요. 의미 있는 형식을 통해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게 예술이다. 자, 교묘하게 이걸 숨겨놓습니다. 아유, 참. 다시 보고 하잖아요? 유치해요. 일단 뭐뭐를 통해라고 인과가 있으니까 출제는 해야 돼. 근데 이걸 대놓고서 그냥 복붙해 놓으면 문제적 가치가 별로 없어요. 복붙은 요즘에 안 나옵니다. 틀린 그림 찾기처럼 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선지 1번을 볼까요? 미적 정서를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슥 숨겨놓은 거 아주 큐트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예술작품 여부를 판단한다. 네, 형식론 충분히 설명 잘했네요.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보니 귀여워요, 이런 선지들은. 11번 어떻게 푸셨어요? 11번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아까 내가 쉽다 했지. 자, 저걸 어려워하셨다면 쉬운 걸 어렵게 접근하셔서 그래요. 이렇게 주제 있고요. 주제에 대한 답을 지금 한마디씩 정도로 다 정리할 수 있으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모방론 뭐가 예술이야? 닮아야 예술이야 라고 한 사람이지. 선지 1번 보겠습니다. 모방론자가 말합니다. 뒤샹이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덩치는 작품 샘은 변기를 닮은 것이 아니라. 자, 일단 스톱. 모방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네 작품은 변기를 닮은 게 아니라. 자, 변기가 닮은 게 아니면 예술이라고 해야 돼요. 예술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예술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닮은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아랫줄 볼게요. 예술작품이 되기 위한 필연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닮은 게 아니라 그래서 넌 예술이야. 완전 반대로 말한 겁니다. 답이 1번인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입장을 확인한다는 거는요. 주제에 대한 입장. 이거밖에 오픈 안 됐어요. 다른 게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냥 골라줘야 돼요. 닮은 게 아닌데 예술이라고 인정한다고? 말이 안 됨. 1번.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나지문 보고 이제 독서 마무리할게. 최근에 문학을 많이 못해서 좀 서두르고 있어요. 지금 오늘 문학할 게 좀 많아. 밀려서. 나는 비평론입니다. 세 팀 나오죠? 텐이라는 사람의 맥락주의였죠. 맥락주의 비평. 그리고 프리드였나? 뭐 틀린 말이죠. 프리드의 형식주의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예, 인상주의 비평. 자, 이 세 가지 읽으러 가면 됩니다.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는 님들이 배운 겁니다. 자, 이 맥락주의는 니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야. 이런 게 있었나요? 그럼요. 이름이 맥락주의라고 하면 안 했지. 교과서 실린 버전 말하면 바로 알아들을걸요. 외제적 관점. 지금 알아듣는 사람이 한 30% 있는 것 같고 좀만 더.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맥락주의 비평이 이 문단에서 시작되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자, 예술작품이 청적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관심을 가자. 또 예술가가 살던 시대 배경 이런 거 따져서 해석하겠답니다. 괜찮을까요? 맥락주의 비평이. 예, 우리가 문학을 감상할 때 외제적 관점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말하는 겁니다. 맥락주의. 즉 이 작품이 쓰여진 맥락, 시대, 사회,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을 비평하겠다는 겁니다. 맥락주의 비평. 근데 솔직히 이 문단을 읽었을 때 물론 가 읽어서 힘도 별로 안 남아있고 밖에서 지금 환호성 들리고 해서 잘 집중을 못하셨겠지만 솔직히 잘 안 읽혀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읽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추. 저번에 다시 읽으라 하지 않았나요? 그건 1문단. 1문단에서 주제 못 잡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그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더 읽을 가치가 없거든요. 나머지 글들이. 1문단에서 주제를 못 잡으면 1문단 다시 읽어. 하지만 주제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나글의 주제는 너무 명확해 1문단에. 3개 오픈하겠다고 그냥 딱 말해버렸다고. 그리고 지금 맥락주의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알아들어요. 근데 솔직히 잘 안 들어오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과감하게 다음 문단을 가요. 그러면 좋은 운이 좋으면 이런 게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3문단 첫 줄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볼게요. 3문단 첫 줄.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작품을 비평하려는 맥락주의 날먹 가능하게 해줍니다. 맥락주의를 뭐로 정리해줘요? 객관적 자료로 비평하는 거를 맥락주의라고 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지금 기분 좋으라고 럭키라고 했지만 사실은 출제자가 의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조금 난잡하게 좀 써놓고 다음 문단 첫 줄에서 위에 말을 깔끔한 용어로 정리해 주는 거는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작품이 쓰여진 주변적 상황, 객관적 사료들을 이용해서 작품을 해석해보자, 비평해보자 라는 얘기였고요. 근데 이게 비판을 받습니다. 이 맥락주의가 계속 이 문단, 저기 3문단 계속 읽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작품 외적 요소에 치중했다. 했다는 비판을 받는데요.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내용인데? 너무 외적인 거에 너무 의존했어. 너무 외적인 걸로 해석하려고 해. 아까 시작할 때 형식 내용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프리드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뭐 하자는 거겠어요? 안 읽어도 알겠다. 작품 외적인 거 그만 보고 뭐만 보자겠어요. 작품만 보자는 거야. 그러면 미술 작품에 뭐만 보는 거야? 선, 색, 형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그 말들이 써 있을 거예요. 형식주의는 말 그대로 작품 내부, 내지적 요소에 집중하자는 비평적 요소입니다. 됐을까요? 이 흐름을 보이면 이 글이 읽기 편해요. 자, 마지막 인상주의가 조금 뜬금없는데 요거는요. 비평가 자신의 생각 주관에 따라 해석하라는 얘기였습니다. 다른 저명한 비평가도 신경 쓰지 말고 작가도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비평가 네 주관, 기분, 자유의지에 따라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였어요. 이 프랑스였어요. 인상주의. 여기까지. 여러분들 9번부터 참고로 이것도 해결책으로 위에 나온 거죠. 9번 문제 답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PS 구조입니다. 둘 다. 답은 4번이요. 문제와 그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소개되고 있네요. 맞았니 혹시? 굿. 역시 스테들러 펜 주인답다. 넘어가도 될까요? 10번, 11번 했고 12번. 자, 이런 거 이제 큐트해져요. 아니, 요 글의 구조를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오잖아요. 그럼 뭘 물어보든 겁날 거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자, 텐에 대해 말해보세요 하면 기억 안 날 수도 있어요. 뭐 하면 돼요? 다시 가면 돼. 여러분들한테 D키 기억나니? D키 한번 말해봐 하면 뭘 말해? D키? 예 하고 찾으러 가면 됩니다. 위치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자, 볼게요. 작품 요약 이런 거 버리고요. 바로 선지 1, 2, 3, 4, 5번 문장을 읽어볼게요. 선지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콜링우드의 한점. 콜링우드 찾으러 가보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콜링우드가
표현론, 정신적 대상 이게 있으면 정신적인 게 있으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콜링우드 관점을 적용하면 화가 A가 낡은 신발 그린 것에서 아버지에 대한 여기 있다. 그리움은 확실히 정신적인 내용입니다. 1번 괜찮은 해석이에요. 선지 2번 볼게요. 디키 제도론 절차 관리에 거치면 예술. 오케이 읽어봅시다. 평범한 신발이 특별한 이유는 신발이 원래 주인이 화가였다는 사실에 있음에 근급하여 이 그림을 예술적 평가할 수 있겠군. 미친 거죠. 아무 상관없죠. 이거 작가가 뭐 화가든 뭐든 뭔 상관입니까? 디키가 말할 수 있는 예술은 한마디밖에 없어요. 제도와 관리를 거쳤니? 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딴 말 없죠? 답 2번 이놈입니다. 입장 확인 문제가 이래요 보통. 그 다음에 뭐 나올지 예상되지 않습니까? 저기 입장 묻지 않을까요? 자 이번 분이야 이거. 자 3번 봅시다. 비에서 슬퍼 보이고 선지 3번 보고 있어요. 슬퍼 보이고 고통을 호소하고라고 서술한 것은 작가의 심리적 상태를 표현. 이상하네요. B는 안푼삼이 있네. B는 인상주의고 A는 맥락주의였습니다. B가 작가의 심리 상태는 따지지 말자고 했죠. 뭐만 따지자고 했어요? 비평가 자신의 주관 자유의지만 따지자고 했습니다. 3번이 틀린 얘기네요. 선지 4번. 이게 맞는 얘기죠. 비평가의 주관적 인상. 오케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B는. 자, 다 됐네요. 14번. 동음이어가 뭔지 알지?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무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안 되죠. 동음 소리는 같아. 그래서 다 똑같은데요. 근데 의미가 다른 말. 그만할게. 미안하다 무시해서. 그래? 여러분들 토론. 물론 여기 엄매하시는 분도 소수지만 있지만 대부분 화작하시죠. 토론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해요. 일단 뭔가 몸짓을 하려고 본능적으로. 아니 그 말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 막 이렇게 한다고.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찬성 반대로 나눠서 뭐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이 말을 직역하면 뭐냐 이거야. 무슨 토자에 무슨 론자냐 이거죠. 토는 토하다 할 때 토예요. 에? 뭐 이거요? 네, 뱉어내다는 뜻입니다. 그거 한자예요, 님들아. 그러면 이 론이라는 걸 뱉어내네요. 그럼 론이 뭔데요? 주장하답니다. 화작하신 분들 있어서 내가 잠깐 보고 가는 거야. 이제 원장님은 지겹게 할 거야. 논증이 뭐겠어요? 논증. 논을 증명하는 거야. 근데 논이 주장이지. 주장을 증명하는 거야. 자기 주장이 맞는지. 그럼 뭐 하는 거야? 타당한 근거를 대는 거를 논증한다고 하는 거야. 증명하는 과정이거든. 논거는 뭘까요? 논거. 주장의 근거. 그게 논거야. 이런 식으로 용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논이란 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답이 3번이거든요. 이론. 이 론은 주장할 론자고요. 다를 이자입니다. 다른 주장, 다른 의견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른 의견이 없다. 이건 문맥상 파악합니다. 한자로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본문에 있는 이론은 이치 논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한자였습니다. 3번 답이고요. 약간 다른 소리만 이론은 똑같이 뜻이 다르죠. 자, 이제 문학하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론 조금만 보고 갈게요. 제가 매주마다 그 주에 공부할 테마를 선정해서 수업이 나가는데 양해를 하나 구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할 문학은 이어집니다. 이게 도저히 따로 하기엔 맛이 없어서 한 방에 가야 돼서 그래요. 양해 바래요. 무슨 말이냐? 고전소설 공략법입니다. 이 고전소설이 참 까다롭고 어려워서 2주에 걸쳐 하는군요. 아니요. 별것도 아닌 거라서 2주 안에 그냥 끝내려고 합니다. 고전소설이 세상에서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붙여놓은 거야. 이 별것도 아닌 걸 쪼개갖고 자 다음 2월 중순에 다시 볼까? 이러기 싫어서. 고전소설은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끝내버리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가능한지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소설부터 봅시다. 소설은 서사예요. 서사. 이거 했나? 되게 기억이. 야 아침에도 하고 하니까 되게 정신이 없다 야. 글로 풀어내다. 아마 서정할 때 설명드렸죠? 사는 이야기 사자입니다.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게 바로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또 얘기할 걸 고민해 봐야겠어요. 이야기가 뭐지? 3가지 요소를 갖추면 이야기라고 정의된답니다. 이 3가지가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3요소.
혹은 소설 3요소, 혹은 서사 3요소로 가는 거.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 세 가지입니다. 잘 봐. 오늘 마침 독서가 형식과 내용이었잖아. 조금만 들어봐봐. 이 문학, 소설, 시는 국어에 있는 게 맞아요? 국어는 뭘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학생한테? 학생들의 뭐 독해력도 있지만 논리력, 사고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국어 과목이 주요 과목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문학은 정말로 논리력,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좋은 도구인가? 아니면 음악, 미술처럼 예술에 있어야 어울리지 않는가? 솔직히 예술에 어울리지 않나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평가하실지도 모를 건 아닙니다. 근데 비중이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은 독서와 문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이죠. 45문제 중에 34문제가 독서와 문학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절반이 17문제가 문학으로 되어 있죠. 비중 엄청나죠. 아니 문학이 왜 비중이 높아요? 이거 국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자, 과목 이름이 문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시험은 문학이라는 시험명 대신 다른 명으로 다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추리 능력 혹은 추론 영역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문학이에요. 우리가 알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소설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소설 문제 중에 혹시 두 문제짜리 문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소설은 두 문제짜리가 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매뉴얼이에요. 아, 그냥 길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봐. 독서 지문은 두 문제짜리 문제 많아. 길어도. 근데 문학은 무조건 최소 세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 소설은. 왜 그럴까? 인물에 대해서 물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인물에 뭘 확인하냐? 이거 물어봐요. 정해져 있습니다. 매뉴얼이라고 봐도 좋아요. 같은 말이야. 심리와 의도를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심리와 의도를 직접 제시하냐고 하면 시에 비해서 직접 제시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거를 추리해야 돼요. 추리하여 논리적으로 풀어내야 돼요. 추론해야 됩니다. 뭘 근거로? 이 사람이 한, 이 인물이 한 행동, 그리고 대사 두 가지로 추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영역 이름이 사실은 추론 영역이라고 해요. 아, 여러분들이 아시는 시험도 하나 있습니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는데 리트라는 시험 들어보셨나요? 이게 로스쿨인가 거기 들어가는 입학시험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그게 없어서 저희 때는 그냥 사법고시 한 방이었는데 어쨌든 로스쿨 입학시험 있네요. 거기에 언어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보시면 독서 지문이 쫘르륵 있습니다. 그리고 2교시 추론 영역 명탐정 코난이 되네요. 비슷합니다. 상황이 제시되고요. 인물의 심리 파악을 하면 됩니다. 문학이 있을 겁니다. 소설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목 이름 바뀌었어요. 에이, 그거는 리트고 이건 이거잖아요. 리트도 평가원이 냅니다. 그래서 국어는 아직 이름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학이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 자체가. 하지만 의도는 추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리하는 거 무겁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건은 갈등을 이야기하고요. 갈등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익숙해요, 오히려.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배경 두 개로 갈리죠? 시간과 공간. 이 시공간이 이 작품 다른 영역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이것 자체의 변화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세 문제가 깔려요. 근데 오늘 할 거는 소설이 아니라 고전소설이라고 안 나오는 거 하나 있어요. 고전소설에서 낼 수가 없는 거 뭘까요? 이 친구 안 나옵니다. 소설의 핵심 아닌가요? 응, 핵심이야. 근데 안 나온 이유를 제가 그냥 바로 납득시켜 볼게요. 한번 제가 스토리 하나,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아주 게으른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아주 출중해요. 근데 하나의 동물이 다른 동물이 있는데 얘는 능력이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서 성실함과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둘이 무언가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능력이 뛰어난 얘가 앞서가다가 게을러서 무언가 나태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떨어지지만 꾸준한 친구가 결국에 마지막에 대역전으로 승리했다고. 소름인가요? 토끼와 거북이 뭐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토끼와 거북이 뻔한 얘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는 얘기지. 왜? 그만큼 대유행해서. 왜 대유행한 거야?
이걸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이 소름하면서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개 쩔었던 개 재밌던 건데 시간이 지났고 이런 것들은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시대가 흐르면서 문학의 소재들은 클리셰라는 게 됩니다. 클리셰의 어는 굳어지다, 단단해지다, 바위, 그거랑 비슷한 거, 클라임이랑 비슷한 건데 굳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 라고 번역되는 거죠. 이 클리셰라는 게. 자, 그러면 고전소설의 스토리는 우리가 지금 틀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냥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스토리 얘기를 해줄게. 자, 어떤 집에 주인공이 하나 있어요. 주인공이야. 남자야. 얘가 부모를 어렸을 때 난리로 잃어버려요. 자, 깊은 산에 갑니다. 죽을까 살까. 일단 살아요. 어떤 특이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아이템을 얻어요. 신비한 인연을 받아요. 돌아와요. 부모의 원수를 찾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복수해요. 부모님을 찾아요. 어때? 신선한가? 그 당시에는 개소름, 반전 막 이렇게 있었다고. 자, 그래서 지금 결론, 고전소설의 갈등 요소는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 기준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뻔하기 때문에 내기 좀 힘듭니다. 그러면 뭘 내요? 남은 거에 몰빵해요. 힘을. 이거 개치밀하게 됩니다. 시간, 공간, 배경 미친 듯이 섞어 놓습니다. 우리한테 문제로 낼 때. 오늘은 뭘 훈련하냐? 이거요. 다음 주에는 요거 훈련, 그리고 고전소설 끝입니다. 고전소설은 요걸로 끝낼 수 있어요. 최근에 나왔던 최고난도 고전소설들을 처리해 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몰빵하자고요. 인물 심리 의도를 인물이 하고 있는 행동과 대사를 통해서 정확히 짚어내는 걸 하도록 합시다. 물론 이 짓거리는 우리 이미 하고 왔어요. 시 공부할 때도 뭐 했었어요? 화자의 정서 추론하는 거 있었잖아. 똑같아요. 자, 근데 시 해석할 때 화자 정서 추론할 때 제일 좋은 거, 제일 편한 게 뭐라고 했었죠? 직접 제시되는 거 캐치하는 게 좋다고 했었죠. 그러면 소설도 있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놓을까? 자, 15쪽 첫 줄 내가 읽어볼게요. 조웅이 벌써 냄새가 나죠. 참고로 제목 읽고 오셔야 됩니다. 원래 소설 읽을 때 실전에서. 내가 읽고 올게요. 작자미상 조웅전. 네, 됐고요. 자, 이 조웅이 나쁜 놈일 것 같아? 착한 놈일 것 같아? 이미 성격이 결정되어 있어요. 고전소설이라서. 알고 있어요, 님들은. 자, 가볼게. 조웅이 엎드려 불효한 죄를 청하니 부인이 대경왈. 잠깐만요. 청서를 직접 알려줍니다. 근데 대경이라네요. 이걸 알아야 돼요. 고전소설이 여러분들이 틀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황원점이 그래서 맨날 옛날에 수업했을 때 맨날 고전어휘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해야 돼요. 다행히 기출 나온 거 위주로 계속 반복될 뿐 새로운 신선한 무슨 고전어휘를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소설은 기출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어휘를 자동으로 세트로 갈 수 있거든요. 대경 뭘까요? 대는 알겠어요. 크게 경. 놀랐다 라는 뜻이죠. 자, 부인 아마 엄마 같아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읽어볼게요. 우리 모자는 죄인이라 이 뭔가 죄를 잊어 모자인가 봐요. 마음이 늘 숲에 앉은 새같거늘 네 나가서 무슨 죄를 짓기를 한 것이냐. 자, 이때 부인의 심리 추론 가능할까요? 걱정, 염려, 두려움 괜찮을까? 다음 하니 웅이 아까 조웅이죠. 두려워하여 일어나 위로왈. 조심하셔야 돼요. 위로왈입니다. 위로. 이제 다음 대사는 두려움을 표출이 아닙니다. 부인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에요. 읽어볼게요. 어찌 남에게 죄를 지었겠나이까? 죄를 죄 지은 건 아니다. 다음 모자지간에 불효막심한 일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건 아닌데 근데 내가 불효자야. 내가 불효를 저질렀어 라고 하고 있어요. 뭘까? 좀만 더 읽어볼게요. 다음 하고 강호에 다다라. 장소절을 취한 소절은 젊은 여자를 말합니다. 장소절을 취한 곡절을 아뢰니 부인이 대희왈. 대희가 뭐죠? 이 대희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 아랫말이 좀 안 들어와요. 일단 대희 설명 없이 그냥 아래 거 볼게요.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맞구나. 옳구나. 기분이 어때 보여요? 좀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대희가 뭔지 아시죠? 크게 기뻐하며. 그러면 이 말투가 달라져요. 말투 다시 볼까요? 야, 죄 지은 자는 살지 못한다는 말이 옳구나. 무슨 말이야? 아까 내가 놀란 게
괜히 놀랐네 라는 뜻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어갖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들어도 내가 놀랐으니 참 죄 짓고는 못 산단 말이 이래서 나오는구만. 호호호 하고 이렇게 말투가 바뀌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본디 겁먹은 마음에 무슨 죄라도 지었는지 미리 겁을 먹고 놀랐구나. 뭐야 괜히 쫄았네 라고 읽히게 됩니다. 이 정서를 직접 제시하는 말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쌓아놔야 나중에 실수를 안 해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려도 될까요? 시간을 좀 드려야겠죠. 네 문제 풀면 됩니다. 자, 15번부터 18번. 아, 취소. 15, 16, 17. 세 문제만 풀면 됩니다. 18번은 안 푸셔도 됩니다. 사사성어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세 문제 푸는. 볼게요. 스토리야, 뭐, 뻔하지, 뭐. 스토리 설명 안 드립니다. 작품 분석은 관심 없음. 대신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좀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 선지 1번부터 볼게요. 사건의 압축적 제시, 대화 장면 제시, 완급 조절. 조금 신선한 용어들인데 좀 보도록 합시다. 압축적 제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로 하면 익숙하실 겁니다. 비슷하다가 아닙니다. 같네. 뭔 소린가 이제. 요약서술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압축적 제시. 이 요약서술이 뭘 의미해요? 별거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사건을 모아서 줬다는 거거든요. 보통 서술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 대사로 진행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정하냐면 압축적 제시는 판정 기준이 깔끔해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설명한 문장이 있으면 그냥 다 압축적 제시 요약서술이라 보시면 됩니다. 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루 종일 수업을 하다 보니 벌써 퇴근 시간이구만. 어때? 압축 느껴져요?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랑 똑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닌데요. 알바야 하루든 반나절이든 흘러지는 걸 문장으로 언급했다면 그걸 압축 제시 요약서술이라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됐고요. 그러면 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대화는 내가 지금 대화를 한다 쳐봐. 안녕? 수업 잘 듣고 있니? 여기다 할 걸. 그래서 하고 있니? 라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네, 저 새끼 뭐 하지? 하면서 보고 있죠. 자, 실제 세계, 그러니까 좀 뭐 비슷하게 만들면 영상의 세계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알아서 뭔가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소설의 세계로 옵시다. 소설에서 어떤 인물이 안녕 여러분들 하고 대사를 하고 있으면 다른 인물들은 뭐 하고 있게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요? 소설은 언제만 인물이 작동합니까? 작가가 펜으로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은 어리둥절하며 저 새끼 왜 저러지? 라고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어리둥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은 텍스트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누군가 인물 대화로 처리되고 있다면 펜을 그때 쓰고 있다면 다른 인물들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즉 사건 전개가 정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합 압축적 제시 요약적 서술은 사건 전개 속도를 어떻게 해요? 전개 속도가 빠르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방금 같은 대화는요 느리다라고 해요. 나는 느리다라고 안 하지만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느리다고. 님은 어떻게 보는데요? 전 정지로 봅니다. 더 극단적으로. 자, 하지만 느림으로 보여요. 전개 속도 빠름, 느림 이렇게 공식해서 우리가 훈련해오니 최근에 평가원이 무슨 짓을 했냐면 대화에다가 이걸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만으로 이렇게 공식하면 안 되고요. 자, 요거는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냥 내가 봤을 때는 요거만 쓰는 게 좋아요. 이 공식을 하도 강사들이 팔아먹으니까 대화 안에다가 이 짓거리세요. 최주사 그동안 잘 지냈는가? 아니 나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뭐 밥 좀 먹었는데 벌써 저녁이 됐지 뭔가. 젠장 대사에다 넣어놨어요. 시간의 흐름을. 그러면 그때는 요약적 시간의 흐름, 요약적 서술이 인물 대사로도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통하지 않아요. 요 문제 풀려고 그냥 이렇게 써놓은 것 뿐이야. 다만 예외적인 것도 있다. 대화는 다만 대화하고 묘사, 인물의 외양 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자, 펜을 뭐에 쓰고 있어? 봉수는 피곤한 눈으로 오염된 옷을 입으면서 억지로 수업을 이어갔다라고 펜을 하고 있으면 김봉수 뭐 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상태인 거야. 역시 안 움직여요, 묘사도.
대사 묘사가 대표적인 느린 건데 이 대사는 가끔 페이크, 가끔 뭐 좀 여러분들 매기려고 대사 안에 이걸 넣기도 한다. 그럼 이거 따라가야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대사와 묘사는 기본적으로 느립니다. 가끔 예외가 있습니다. 이걸 집어넣을 때. 그 정도를 조심하시면 처리가 가능해요. 이 지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A의 첫 줄 와보겠습니다. 15쪽입니다. 15쪽에 A 첫 줄 볼게요. 이때 대사가 웅을 데리고 신통한 술법을 인도하더니 이러구려 3년이 되었는지라. 끝났네요. 일단 요약서술이 찾았고요. 그 다음 대사 보니까 따로 시간 언급을 하고 있는 대사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을 전달하는 대사들 뿐입니다. 즉 대사할 때는 정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하네요. 빠르다 한자로 급, 느리다 완급 조절, 느리고 빠르고를 같이 하고 있으면 두 개를 조절하고 있다고 합니다. 답 1번 나오게 됩니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죠? 완급 조절 뭔지. 야구에 이제 공을 던지는 사람을 투수, 던질 투자를 쓰네요.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처음 나오는 투수를 선발 투수라고 하나 봅니다. 먼저 나온 투수예요, 말 그대로. 근데 얘는 오래 던지는 게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던져서 최대한 오랫동안 게임을 진행시켜주면 유리해진대요.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세게 던지면 100개, 200개를 못 던집니다. 그래서 세게 던질 때도 있지만 좀 약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부러 살살 힘을 아끼려고 살살 던지기도 합니다. 이걸 완급 조절이라고 합니다. 완급 투구라고도 한대요. 그거예요 이게. 나머지 선지 보러 갑시다. 선지 2번에 묘사. 방금 언급했는데요. 그럼 묘사가 뭘까? 이건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감각정보 전달이라고 하면 됩니다. 인간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 정보들을 전달해주면 감각정보 전달이에요. 그게 아니면요. 그러면 주관일 확률이 높아요. 아름다워라. 이건 개 주관이에요. 얼굴에 빛이, 영롱한 빛이 돌면서 이쯤 돼야 이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가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너무 예쁘지 않니? 이건 묘사가 아닙니다. 지 주관입니다. 감각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걸 줘줘야 돼요. 옛날에는 이거를 엄격히 적용해서 시각 정보만 묘사로 인정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로 따지면 님들 중학교 때쯤일 것 같네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중학교 교과서에 묘사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그림 그리듯이 표현한 것 이렇게 써 있었을 거야. 그때는 시각 감각 정보 전달만 인정했나 봐요. 지금은 아닙니다. 5가지 감각 모두 다 묘사 취급해집니다. 약간 아주 모락모락 이거는 시각이고 맛있는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왔다. 무언가에 대한 묘사로 취급해줘요. 자, 다음 선지 4번의 편집자문 논평입니다. 조금 힘드시죠? 자, 거의 끝났어요. 오늘 큰 산이 이겁니다. 이것만 넘으면 나머지를 후루룩 하고 그냥 갈 거야. 알지? 죽어도 시간 5분 안 하는 거. 근데 오늘은 할 게 좀 있어서 다 하고 가야 돼요. 왜 뒤적거려? 뒤를 보면 안 돼. 이 등산할 때랑 똑같은 거야. 산 갈 때 앞만 보고 가야지. 못 가요. 그날 등산 못 해요. 자네가 3년 뒤에 2년 뒤쯤이겠다. 내년에 갈 때 말고 대학교를 한 번 더 가거든. 딴 데를 가거든. 군대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 공짜로 밥도 주고 옷도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이용하지 못합니다. 놀려주면 돼요. 거기 가면 공짜 밥도 주고 공짜 옷도 주고 공짜 운동도 시켜주고 기가 막혀요. 용돈도 조금씩 준대 요즘에. 다시는 안 가. 자, 근데 거기 가면요 운동 중에 되게 재미난 소풍도 시켜주거든요. 거기서 용어는 행군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소풍이 아주 즐거워요. 날씨가 좋을 때를 또 선택해줘요.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그래서 한 40km, 60km 이렇게 한 번에 걸어봐요. 여기서 공주까지가 10km, 12km, 20km쯤 되죠. 60km를 좀 걷게 될 날이 오는데 자,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면요 절대로 다리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앞만 보고 가는 거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올해 1년짜리 행군을 하나 하거든요. 금방 끝나. 근데 지금 몇 월이지? 2월, 3월. 수능 며칠 남았지? 하면 절대 못 끝나고요. 내가 오늘 할 공부가 뭐지? 이번 주에 끝내야 될 공부가 뭐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더 생각하면요 하기 싫어져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하는 거야. 뭔 얘기하려다 했지? 뒤에 볼 필요 없다고. 뒤에 보면 오늘 공부 이게 안 들어와. 저거 남은 거 언제 다 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딱 밸런스 맞춰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은 이거 이해하는데 집중하자고. 이 두 개는 원래 다릅니다. 엄연히 다른 거야. 근데 수능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해도 훌게끔 해줍니다.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다만 이걸 다르다고 알려준 훌륭하신 학교 선생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중합니다. 어딘지 모르겠어.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라서. 자, 일단 이게 뭐냐. 대상구분법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조금 얘기가 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거 필요한 거니까 한번 봐두세요. 다 아시는 거야. 문학에서 다루는 것들을 대상이라고 합니다. 타겟이죠. 그러면 이 대상은 크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구체, 추상밖에 없어요. 뭘로 나누죠? 오늘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감각. 감각이 가능하면, 오감으로 인지가 가능한 정보면 구체적 대상이고요. 감각이 안 되는 대상이면 추상적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러브 스토리야.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추상적 대상을 소개했나요? 구체적 대상을 소개했나요? 추상적 주제에 대해 소개했지. 이런 식으로. 사랑은 감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구체는 뭘로 나뉘냐? 두 개로 나뉩니다. 인물과 사물로 나뉩니다. 이 두 개는 뭘로 나눌까요? 감정, 의식, 인식이라고도 합니다. 의식이 가질 수 있으면 인물, 가지지 못하면 사물로 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여러분들 집 댁에 계신 뽀삐, 그 친구가 문제예요. 그분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집에 계신 댁의 뽀삐는 인물일까요? 사물일까요? 안타깝지만 사물로 취급해야 됩니다. 감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닌데 저희 집 뽀삐 기쁨과 슬픔을 알아. 느끼는 거 아는데 이 문학론은 미개한 양키들이 만든 기계론에 입각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은 전통 문학론이 없어요. 이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사용하는 문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이거 다 어디서 봤겠니? 설마 조선 사람들이 의인법 이러고 다녔겠냐? 다 양키 문학론이에요. 정확히는 양키 문학론을 일본 거쳐온 건데 뭐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그래서 서양 기계론이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거기는 자연은 인간이 지배하는 기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감정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봐봐. 조선 고전시가 나와도 서양 문학 이론이 적용되어 있어요. 갈매기가 고전시야. 갈매기 끼룩끼룩 슬피 울며 떠나가네. 갈매기가 슬퍼한대요. 이거 의인법 할 거야 말 거야? 의인법 할 거야 말 거야? 의인법으로 해야지. 왜? 갈매기를 뭐로 본 거야?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존재로 본 거라고. 사물이야. 근데 마치 사람처럼 감정을 가진 걸로 취급했으니 인물 취급했다? 그걸 의인법이라고 하거든요. 아까 뽀삐가 감정이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 있는 존재가 돼버리면 의인법을 성립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양 문학론이니까 불쾌하지 마시고 이 미개한 양키놈들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사물은 뭘로 갈릴까요? 자연물과 인공물로 가립니다. 이건 또 뭘로 기준해서 나뉘어질까요? 자, 여기까지가 끝이야. 자연과 인공이라는 뜻으로 갈립니다. 자, 스스로. 연, 그러하다라는 뜻이래요. 하나도 느낌 안 오죠? 과연, 그러하군. 할 때 그 연자예요. 느낌이 안 오시나요? 무슨 연유로 여길 찾아왔는가? 무슨 연유로? 그러하려. 그냥 그러하다야. 외워, 이 자식들. 그러면 자연을 붙여 읽으면 뭐가 되냐? 스스로 그러한 것이란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존재 자체가 스스로 그냥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렇게 존재하게 된 친구란 뜻이에요. 안 그런 거 있다, 안 그런 것도 있나요? 인공, 사람인, 힘쓸 공자, 사람이 힘쓴 것이란 뜻입니다.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태양, 인공이야, 자연이야? 사람이 애 좀 썼나? 저 태양의 존재에 대해 애 좀 썼습니다. 나와봐. 민사람이죠. 네, 저게 자연이에요. 바람, 휘잉, 어때? 자연이야, 인공이야? 바람. 자연. 그렇군. 자연 맛 좀 볼래? 이거 맞으면서 역시 자연이 좋구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밖에 부는 바람 맞으면서 이 상쾌한 자연이구만. 이거는 납득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 자연과 인공은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역시 자연은 소중해. 미친 사람이에요. 밖에 있는 부는 바람은 인간이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거는 지구의 여러 가지 기단 흐름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인간 의도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친구들이에요. 하지만 얘는 인간이 의도해서 만들어진 바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자연이 아닌 거야. 됐을까요? 그래서 외우는 게 아닙니다잉. 왜 이야기를 시작했냐? 아우 힘들다. 편집자용 논평, 서술자의 개입은 3인칭 서술자 용어입니다. 3인칭 서술자 판정 용어인데요. 3인칭 서술자는 이거부터 물어보자. 인물이야, 인물이 아니야? 다시 3인칭 서술자는 잠깐만 이걸 뭘 고민해. 중학교 버전이야. 1인칭, 3인칭 중에 어떤 게 인물이야? 1인칭 서술자가 인물이지. 뭐 이런 걸 설명해. 아니지 모를 수도 있지. 모르면 상처받. 그래 그런 게 있대.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으면 1인칭이라고 다 알지. 그러면 3인칭 서술자는 인물이 아닌데 논하고 평한대요. 개입한대요. 개입은 들어간다는 거고요. 논하고 평한다는 거는 자기의 주관을 발용한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봤던 평론 그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자, 둘 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작품 속에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죠? 인물이 되는 거죠. 개입이란 말에 인물이 된다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논하고 평한다. 주관, 감정, 의식을 발현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술자를 여기다가 배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3인칭 서술자는 여기, 적어도 여기는 아닌 거에 배정되어 있는데 3인칭 서술자가 논평하고 개입해버리면 인물 취급합니다. 왜냐면 인물이 바로 방금 봤지만 감정의식을 가진 존재거든요. 논평, 감정의식. 개입, 사람처럼. 그래서 같은 걸로 취급하는 거예요. 문학에서. 시험 문학에서. 자, 그러면 이제 진짜 과제죠. 어떻게 알아요? 3인칭 서술자가 인간 취급할 수 있는지, 주관을 가진 걸로 판단할 수 있지, 판정 기준이 뭐예요 하면 약간 다른 문학 개념을 끌고 오면 생각보다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시문학 하면서 말이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했지? 그 영탄 시험에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온다고 했어. 됐지. 그래 했네 이 자식들아. 몇몇 분들이 진짜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을 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당황해갖고. 영탄은 감정이 고조됨이야.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어. 왜? 감정이 고조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하지만 감정이 고조됐다고 볼만한 표현 혹은 말투, 법칙, 표현법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공식 몇 개였죠? 몇 개? 개수만 말해. 4개. 느낌표, 감탄사, 감탄영어미, 서리법 중에 감탄문의미. 그거였죠. 잠깐만요. 이 말이 키가 됩니다. 영탄은 감정이 업됐다는 뜻이야. 감정이 업됐다는 거는 감정을 가졌다고 전제했다는 얘기죠. 자, 이걸 이용합시다. 서술자가 3인칭 서술자 나부랭이가 이 말투를 씁니다. 이 표현 기법을 써요. 그럼 감정이 있는 걸로 전제되죠. 그러면 사람 취급해도 되겠죠. 논하고 평했다고 해도 되겠죠. 서술자가 이 말투 쓰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빨리 찾을 수 있어요. 다행히 이 말투는 다 문장 끝부분에 있습니다. 느낌표, 감탄사, 감탄형 어미, 서리법, 문장 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신하면서 봤던 서술자의 개입 같은 거는 뭐 이런 게 있죠. 춘향전, 산천초목인들 아니 떨랴. 전형적인 서리법으로 성립하는 영탄 서리법이고,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편집장 논평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더 떠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 작품이 없어요. 그러면 뒤에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돼요. 자, 편집장 논평 15쪽에 선지 4번. 편집장 논평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아닌데 일단 설명은 드렸습니다. 이따가 적용해 보세요. 오늘 작품이 몇 개 있거든요. 자, 마지막 선지 5번. 초월적 공간. 뭔가 많이 오염됐네요. 초월적 공간은 초월과 아예 뜻이 다릅니다.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월적 공간이라 할 때 이 초월적의 뜻은 비현실적 이라는 뜻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적이라고도 하는데 뭐 오늘 할 건 아니니까 패스. 초월은요. 이거는 태도예요. 즉 여러 가지 상황, 현재 인물이나 시에서는 화자가 처해진 상황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태도를 초월이라고 합니다. 초월이 뛰어넘었다고 해석되니까요. 자, 불합리한 입시, 사회모순에 대한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요. 사회모순. 여러분들한테는 불합리한 입시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를 마주했을 때 사람은 무슨 정서가 이제 나올까요?
일단 사회모순에 됐을 때 인간이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분노예요. 분노, 빡침.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느꼈어요. 지금 뭐 할게요? 여러분들은 체념했습니다.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나와서 이 제도에 순응하고 있거든요. 이게 체념이에요. 자, 분노 체념이라는 게 나와요. 하지만 초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입시제도 그게 뭐임? 하고 지금 집에서 롤을 한판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초월입니다. 말투도 달라져요. 응? 입시? 아, 그거 뭐 어때? 뭐 조지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투가 어때요? 달관, 관조라는 어조가 나오게 됩니다. 초월은 또 나중에 다뤄보자고요. 했던 것 같은데. 자, 돌아와서 그러면 힘들어. 15번의 답이 1번 아까 설명드렸고 5번은 답이 왜 안 될까요? 힘들어. 예, B의 공간은 초월, 비현실적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계예요. 초현실적 공간은 말 그대로 비현실적, 감각할 수가 없는 세계여야 됩니다. 뿅이어야 돼요. 일단 넘어갈게. 자, 16번은 1번이죠. 넘어갈게. 이런 거는 그냥 뻔한 스토리고 인물 심리 파악이에요. 하시면 됩니다. 17번은 이것도 인물의 대사로 파악하는 의도입니다. 답 2번 골라줬어야 됐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내가 읽다가 일부러 거기서 끊었지롱. 아까 내가 부인 대사 좀만 신나게 읽어주고 있었잖아요. 다음 대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부인이 다시 물어봐요. 장소절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나 네 말을 들으니 진정 내 짝이다. 네, 예상 가능합니다. 대희하면서 말하거든요. 계속 그 또한 하늘이 시키심이니 어찌 인력을 취하으려. 자, 여기요. 그러나 우리 형제가 이러하니 형세가 이러하니 어찌 예절을 기다리겠느냐. 자, 이 사람은 예절을 기다리겠다는 거야? 안 기다리겠다는 거야? 굳이 안 따지겠다는 거지. 사회적 규범을 신경 쓰나요? 안 쓰죠. 자, 끝났죠. 17번의 선지 2번 사회적 규범을 중시하여 땡. 이런 식으로 인물 대사에서 그냥 심리 의도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1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아니 지금 기출 나온 거 아닌가요? 나온 거지.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4년을 마지막으로 11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 아닐까요?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근데 왜 안 나와요? 평가원 출제위원팀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온대요. 꿈속에 계시가 있었어요. 됐지? 사자성어 부담 갖지 마세요. 다만 아직 인물의 대사나 소설 서술에서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한 것들은 그 정도로 써먹으면 돼요. 다만 저렇게 각 잡고 물어보는 문제는 지금 11년째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꿈속의 계시랑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작품 시작하기 전에 습관적으로 뭐 보라고? 제목. 조웅전. 아까 봤던 거는 2014 6평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26평. 근데 같은 조웅전입니다. 왜 이렇게 했나요? 어차피 고전소설은 작품이 다르던 같던 시대가 옛날이든 새 교육과정이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자, 조용전이고요. 요거 풀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미난 짓도 하나 할 거야. 근데 이걸 미리 말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일단 아무 말 없이 트라이 하는 시간 드릴게요. 19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네 문제니까 6분 40초. 조금 빡빡할 수 있는데 스토리 뻔합니다. 시간 재드릴게요. 출발. 여러분들 이 밤에 오니까 참 공부한다 힘드시죠.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렇다면 아침반 어떨까요? 11명의 인원, 쾌적한 인원을 자랑합니다. 똑같은 수업입니다. 취향껏. 여기가 다 차갖고 이제 안 돼갖고 아침 10시도 똑같은 수업이 있어요. 자, 같이 봅시다. 이거 하고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님들아, 뻔한 얘기 안 할게요. 이제 19번은 3번입니다. 왜요? 노홍의 대사를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까지.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대사에서 행동을 추출하는 거는, 심리를 추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고민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되면 축하, 안 되면 자꾸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해설을 몇 번이고 읽으세요. 그 다음 20번입니다. 이거는 비현실적 공간의 정의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답 속도가 달라지는데 비현실을 너무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기준 잡으면 됩니다. 나를 기준 잡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기준 잡아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즉 감각할 수 있으면 현실적인 거고요. 안 되면 비현실입니다. 자, 꿈속 감각이 가능한 세계인가요?
안 돼요. 예, 그래서 선주 5번 답입니다. 꿈이에요. 아니 꿈인 줄 어떻게 알아요? 앞부분은 모릅니다. 단서만 있지 실제 들어가는 인몽, 즉 꿈에 들어가는 인몽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생략됐어요. 왜냐면요. A 묶음 스타트 부분 볼래요? A 바로 윗줄 보면요. 노곤하여 사관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장치가 없이 인몽한 거야. 하지만 꿈인지 어떻게 하는지 각 몽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각 몽 꿈에서 깬 장면은 무조건 제시됩니다. 바로 중략 위에 있었어요. 사자성어로 공부 여태까지 열심히 하셨다면 이때 힘을 발휘합니다. 남과 일몽 한여름밤의 꿈입니다. 깨달으니 꿈이었구나. 중략 위에 써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가 A부터가 다 꿈이었던 거예요. 꿈은 현실 세계가 아니죠. 답이 5번이 나오게 되는 게 확실해집니다. 다음 21번 뭐 골랐니? 하고서 막 갈구려 했는데 앞에 분들이 다 맞추셨어. 내가 갈굴 사람이 없어.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좋다는 뜻이야. 서리법이죠. 아주 잘하는구나, 기분이 좋구나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잘해? 라 했을 때 설마 이걸 안경 척하면서 왜 잘하냐면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21번에 1번이 답입니다. 왜요? 자, 두 줄만 읽을게요. 어디로 오시냐? 19쪽, 18쪽 첫 대사 보세요. 18쪽 중간에 있네요. 딱 중간에 있네요. 첫 대사. 자, 제왕이 말합니다.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이 이렇게 말해요.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려라. 오케이. 다음 줄 읽어볼게요. 하니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각각 공을 밝히는 글을 올리니 그 공적의 왈. 읽어볼게요. 저는 끝. 여기까지. 높은 사람, 옥황상제죠. 얘가 명예요. 야, 각각 공을 올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각각 공을 써요. 한 명이 읽어줘요. 저는 서로 공을 올리는 거야. 자기 공을 올리고 있는 거야. 자기 공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세 줄로 끝나요. 자, 21번의 답 1번. 서로의 공적이 아니라 각자의 공적입니다. 어때? 이걸 엄청 많이 틀렸어요. 모르겠어요. 왜를 틀리셨는지. 너무 사소한 정보인가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다고 하니까 나도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왜 틀렸을까? 아마 다른 인물을 평가하고 논하는, 즉 조웅이라는 존재를, 주인공을 평하는 그 대사랑 헷갈렸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 같아요. 제 추론은. 자, 본인이 맞췄으면 훌륭하고 틀렸으면 자꾸 고민해보세요. 22번은 자 2번입니다. 이 꿈에서 무슨 얘기가 오가나요? 아, 좋은 개 전쟁에서 패한 혼이 될 것 같은데, 패해서 죽어서 귀신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죠.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자, 이 말은 꿈속 내용을 신경 쓴 거야, 안 쓰는 거야? 신경 쓰는 거죠. 꿈속 내용을 소극적이나마 적극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용하고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찝찝한 거야. 선지 2번. 확신하지 못한 것이겠군? 정말 뜬금없는 반대말이죠. 오히려 꿈속 내용을 수용했기 때문에 기분이 계속 안 좋습니다. 답이 2번이고요. 자, 보세요. 지금 푼 것 중에 갈등 문제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조홍은 누구를 죽이러 가나요? 누구와 싸우러 가나요? 이걸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틀릴 수가 없거든, 인간이라면. 현대소설은요, 물어봐요. 왜냐면 현대소설은 그래서 캐릭터가 입체적이에요. 여기는 착한 놈, 나쁜 놈 딱 나눠져 있죠. 조홍은 누가 봐도 착한 얘잖아. 정의로운 편이잖아. 근데 우리가 보는 최근에 나온 소설을 안 보시니까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아, 저기 마동석 빼고, 마석도 나오는 범죄도시 빼고, 자, 거기 나오는 빌런들이 그냥 나쁜 놈하고 죽일 놈이 아니라, 아, 이 나쁜 놈인데 이게 뭔 사연이 있네 하면서 뭔가 좀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많아요. 주인공도 그래요. 무조건 정의롭고 선하고 그냥 따라야 되나요? 좀 부르시 같은 주인공도 많습니다. 아, 막 답답해 하면서 이 남주 하면서 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캐릭터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드러나요. 말 나온 김에 입체라는 용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입체가 왜 입체인지 아시죠? 짜잔! 어떤 게 입체야? 잘했어요. 입체가 뭘까요? 여러 개라는 뜻입니다. 간단해요. 입체는 막 튀어나오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문학에서 입체적이다 하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체적 캐릭터, 입체적 성격이 여러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입체적 공간이 뭐야? 여러 개. 이렇게 하시면 다 끝납니다. 입체적은. 요즘에 많이 나와요. 입체적이라는 말이. 여러 개라고 그냥 번역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자, 하나 남았습니다. 피곤하시죠? 뭐 알바노. 자, 하나 남은 거 이제 풀읍시다.
알았어. 이거 기다려봐. 내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게요. 잠깐만. 이 갈등 문제가 너무 허접해서 내가 굳이 여러분들하고 오늘 다뤄볼 만한 가치는 없고요. 됐다. 여기다. 25번 문제. 아니다. 야, 이렇게 하자. 23, 24, 25 세 문제만 풀자. 뒤는 어휘하고 갈등 문제라서 여러분들 틀리기 나이가 해줄 말이 없어요. 거기는. 23, 24, 25 세 문제만 푸는데 5분 안에 끝내고 갑시다. 어때요? 5분 30초 드릴게요. 23, 24, 25 세 문제 부탁드립니다. 출발. 역시 사업을 하려면 사장님이 돼야 돼. 편해. 님 여기 사장 아니잖아요. 아니 아내잖아 사장이. 아니다. 안 좋은 거 있다. 다시 한 번 말지만 저 여기 근무한 지 이 학원 역사와 함께 하거든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가끔 받은 거는 이제 설거지 면제, 빨래 대신 해줌 뭐 이 정도. 아닌데 분리수거도 어제 내가 했는데. 라고 농담처럼 말하니까 이걸 또 저기 원장님이 장모님이랑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글쎄 그이가 막 수업 시간에 자기 수업하는데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애들한테 뭐라고 했나 봐. 그랬더니 장모님이 그래? 그래서 우리 김서방이 그랬단 말이지 하더니 갑자기 나 낮에 친구랑 PC방 가서 피파하고 있는데 띠링하고 계좌이체가 울려요. 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들으니 이름이 장모님 이름이야. 그래서 전화해서 장모님 뭔 일이야 했더니 아니 우리 김서방이 수업하는데 고생 많은데 그걸 왜 당신이 줘요? 하면서 농담이었다. 뭘 그러지? 그리고 뭐 괜찮다. 해서 장난도 못 하겠어. 우리 원장님 그렇게 생겼나? 이게 개그를 안 통해. 은근히 엄근진 캐릭터야. 자, 다 됐습니다. 같이 보고 갑시다. 외모로는 내가 좀 더 엄근진해 보인다고 들었는데 별로 엄근진하지 않습니다. 제가 23번 문제. 아까 배운 거 써먹으라고 말이죠. 근데 찾을 수 있겠어요? 속도 문제예요. 아니 답은 4번이야. 서술자의 개입이야. 어디 썼을까요? 아까 말했어요. 일단 대사는 다 버려야겠죠. 서술자 멘트들 봐야겠죠. 근데 서술자 멘트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하죠? 뭘 어떻게 해? 문장 끝만 봐. 근데 치사하게 몇 문장 있는 거 사이에 넣어놔서 찾기가 좀 힘들었어요. 자, 근데 페이지 안 넘겨도 됩니다. 23번 문제 왼쪽 페이지 24쪽 문단으로 따지면 중력 부분 줄거리 1문단, 그 다음 2문단, 그 다음 3문단, 그 다음 대사 있죠? 대사 아래 문단 두 번째 줄에 있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엎드리는지라 태우가 강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여기네요.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전형적인 감탄형 서리법입니다. 찾았습니다. 이놈입니다. 얘가 서술자의 개입의 근거예요. 답 4번 날라와주시면 되고요. 참 선지 4번은 참 시사하는 게 많은 문제입니다. 고전소설에서 이거냅니다라고 알려주는 문제이기도 해요. 인물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니까 니들이 그거 좀 찾아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아래 24번, 25번이 그겁니다. 인물 대사로 심리 찾아야 돼요. 24번은 이거 뭐지? 24번은 뭐야? 나 안 풀었어. 미안해. 5번이에요. 천자가 자기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자, 나 25번 풀려고 갖고 왔어요. 25번 맞추셨나요? 이게 오답률이 높았거든요. 3번입니다. 일단 잠시만 이쪽으로 올게요. 이런 거 페이지로 올게요. 페이지 23쪽으로 앞 페이지로. A는 누가 한 말이야? 저 충렬이 한 말이지. 근데 천자에게 하는 말인데 천자를 뭐 하고 있는 거야? 갈구고 있는 거 보이세요? 비난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옛날에 충신을 하더니만 충신이 지금 역적이랬네. 이게 돼요? 막 이렇게 갈구는 거야. 천자를. 근데 재미난 게 이 다음 비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누가 한 거죠? 천자가 하는 대사죠. 근데 천자가 충렬에게 하는 말인데 자 비만 읽어볼게요. 경이 이게 웬 말인가? 옛날 주나라 성왕도 관숙과의 채숙의 말을 듣고 주공을 의심하다가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어 훌륭한 임금이 되었으니 고사 인용했고요. 충신이 죽는 것은 모두 하늘에 달린 일이라. 그래서 고사 인용한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빠가 그러니까 임금이죠. 훌륭하게 질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다음 그런 말을 말고 이게 답의 근거입니다. 방금 뭐야? 우리 아빠 욕하지 말고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충상을 다하여 천자를 도우시면 태산 같은 그대 공로는 천하를 반분하고 천하를 반분한다. 세상의 반을 떼준다는 겁니다. 보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은 뒤에서 풀을 맺어 갚으리라. 그래서 좀 우리 아빠 좀 챙겨줘. 은혜는 꼭 갚을게라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 충렬이가 그걸 듣고 바로 충성하더니만 열심히 합니다. 역시 보상이 있어야 돼요. 25번에 답 3번인 이유. B는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오케이.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돼서 뭐 한 거야? 우리 아빠를 갈구지 말아간 거지. 상대방의 견해는 뭐였죠? 방금 A에서? 아니, 천자, 황제,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한 거지. 그걸 옹호한 거야? 옹호가 아닙니다. 옹호는 상대 의견을 동의한다는 뜻인데 그게 아니었죠. 옹호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답 3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다야. 고전수에서 어려운 거. 다음 시간에 다시 왔네. 다음 시간에는 공간과 시간으로 우리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보러 가겠습니다. 자, 남은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거 하세요. 과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모의고사 안 보신 분들은 따로 앞에 놨으니까 챙겨가세요. 오늘 모의고사 이거 꺼야지.